2024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종로구의 작은 우체국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다. 우체국 분류실의 형광등 아래 30년 경력의 우체국 직원 박민수는 오래된 우편물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청사 이전을 앞두고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던 중 벽과 낡은 캐비닛 사이 좁은 틈새에서 먼지 쌓인 가죽 우편 가방이 발견되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박민수가 가방에 먼지를 털어내자 갈색 가죽에서 세월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녹슨 금속 버클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방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편지 봉투 12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집어든 순간 박민수의 눈이 커졌다. 소인 날짜가 1957년 6월 15일이었다. 67년 전의 편지였다. 발신인 주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수신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적혀 있었다. 국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박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체국장 김영희가 다가왔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봉투의 글씨는 가늘고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만년필로 쓴 듯한 푸른 잉크가 세월의 발에 있었다. 1957년이라면 한국전쟁 직후네요. 김영희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첫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은숙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영희는 더 이상 읽지 않고 편지를 접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67년을 기다린 사랑의 증거였다. 이걸 어떻게 하죠? 배달해야 하는 건가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편법상 우편물은 반드시 배달되어야 했다. 하지만 67년이 지난 지금 발신인과 수신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주소를 확인해 봅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날 오후 김영희와 박민수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신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7번지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지만 옛 지적도를 뒤져 해당 위치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여전히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남아 있었다. 청송 박씨 고택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전통 가옥이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건물이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요. 김영희의 결심에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남은 11통의 편지도 모두 같은 발신인, 같은 수신인임을 확인했다. 편지는 1957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통씩 꾸준히 발송되어 있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편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67년 전 누군가는 이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우체부의 실수인지 편지는 벽 틈에 갇혀 세월만 보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김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답장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루하루 우체부를 기다리며 대문 앞을 서성였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희망을 잃어갔을 것이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소식이 끊긴 채로 평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나 새 삶을 살았을까? 다음 날 아침, 김영희와 박민수는 12통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새 봉투에 담았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투명 파일에 넣고 그것을 다시 우편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인사동으로 향했다. 청송 박씨 고택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와지붕의 아름다운 곡선과 잘 가꿔진 마당의 소나무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문 옆 안내판에는 문화재 관리 중, 방문 예약 필수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희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마당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종로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 박은숙이라는 분이 사셨나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은숙, 그건 우리 어머니 성함입니다. 김영희와 박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함이 엄습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여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김영희는 가져온 봉투를 꺼내 보였다. 67년 전에 발송된 편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박은숙의 딸 박현주는 두 우체국 직원을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전통 한옥의 마루에 앉아 세 사람은 노란 봉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박현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물려받아 평생 혼자 지키셨죠. 저는 어머니의 양녀예요. 어머니는 40이 넘어 고아원에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박현주에게 건넸다. 박현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사랑하는 은숙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곡의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같을까요? 밤이면 같은 별을 보며 당신을 그립니다. 훈련소 생활은 고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견딜 만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여전히 우리 청년들을 필요로 합니다. 2년의 복무를 마치면 그때는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약국집 외동딸을 어떻게 감히 바라보냐고 하셨죠. 하지만 은숙,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제대하면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하겠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그 말 하나로 이 고된 군 생활을 견딥니다. 내일은 주말 외출입니다. 시내에 나가 당신께 보낼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비록 비싼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만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우가. 박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67년 전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정우, 어머니가 평생 찾으시던 그 이름이에요. 박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가끔 밤에 혼잣말을 했다. 정우야, 왜 소식이 없니? 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니? 어린 박현주는 정우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우를 만나고 싶다고, 왜 자기를 버렸는지 묻고 싶다고. 김영희도 눈물을 훔쳤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머지 편지도 읽어보시겠어요? 김영희의 물음에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차례로 펼쳤다.
편지마다 정우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7월의 편지에는 훈련소에서의 일상과 함께 제대 후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 취직하고 돈을 모아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겠다는 꿈이었다. 8월의 편지는 더 애절했다. 답장이 없어 걱정입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제 편지를 받기는 하신 건지. 정우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9월의 편지에서 정우의 불안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5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당신 집에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신 건가요? 10월의 편지는 더욱 절박했다. 은숙,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다리지 말라고, 잊으라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소식 없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11월의 마지막 편지는 짧았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안녕히. 박현주는 12통의 편지를 모두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한 통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정우를 원망하시며 사셨어요. 자기를 버렸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김영희가 박현주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정우 씨는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박현주가 흐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어머니. 정우야, 미안해. 내가 먼저 가도 되겠니?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 정우 씨를 찾아야 해요.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박현주와 김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정우 씨도 67년 동안 어머님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답장을 받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에게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찾죠? 67년이나 지났는데 편지 봉투에 발신인 주소가 있어요.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석전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희의 말에 세 사람은 희망을 품었다. 비록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현주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다. 오래된 장롱을 열자 어머니의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57년 5월 정우와 마지막 만남. 당신을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박현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정우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 박현주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사랑의 끝을 찾아주고 싶었다. 일주일 후 박현주와 김영희, 박민수는 경상북도 칠곡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봄의 끝자락, 5월의 햇살이 차창을 따라 흘러들어왔다. 박현주는 어머니의 사진과 정우가 보낸 12통의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담았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며 그녀의 가슴은 점점 빨리 뛰었다. 만약 정우 씨를 찾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어머니가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도 평생 정우 씨를 사랑했다는 것을, 정우 씨가 혹시 결혼하셨을 수도 있어요. 박민수의 현실적인 말에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67년이면 인생이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해요. 어머니의 진심을. 기차는 오후 2시에 외관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은 고요했다. 역 앞 광장에는 택시 한 대가 한가롭게 서 있었다. 석전리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60대 후반의 토박이었다. 그는 후미러를 통해 세 사람을 훑어보며 물었다. 석전리에 누구 찾아가시나? 혹시 정우라는 분 아세요? 지금 90살쯤 되셨을 거예요. 기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운전에 집중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우, 그 양반 말씀이신가? 박현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세요? 정우 씨를 아세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석전리에서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에요. 작년까지도 혼자 밭 일하시더니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현주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1월에 조용히 가셨어요.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시다가 동네 사람들이 장례 치러드렸죠. 택시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67년을 기다려 찾아왔는데 정우는 3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하지만 조카가 있어요. 서울서 내려와 정우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달려 석전리에 도착했다. 논과 밭 사이로 오래된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마을 입구의 낡은 단층집 앞이었다. 여기가 정우 할아버지 집이에요. 세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마루에서 40대 남성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박현주의 목소리에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일어나 대문으로 다가왔다. 누구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정우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로. 남성의 이름은 정민석이었다. 그는 정우의 조카, 정확히는 정우의 남동생의 손자였다. 큰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친할아버지의 형이셨어요. 평생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셨죠. 정민석은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마루에는 정우의 유품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낡은 옷가지, 농기구, 오래된 책들. 큰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대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사셨다고. 박현주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67년 전 정우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정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다. 정우라고 또박또박 쓰인 글씨. 이게 큰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네, 박은숙이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체국 실수로 67년 동안 배달되지 못했어요. 정민석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였다. 박은숙, 그 이름을 들어봤어요.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부르셨어요. 은수가, 미안하다. 은수가, 그 이름이.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숙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정우 할아버지를 기다리셨죠. 두 후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67년 전 사랑했지만 만나지 못한 두 사람. 그들의 후손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민석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다 만 편지들이었다. 큰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박현주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정우의 필체였다. 은숙에게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편지에 답하지 않는 것은 나를 잊으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상자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은숙에게 쓴. 하지만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 정우는 67년 동안 혼자서 사랑을 이어왔다.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1958년, 1960년, 1965년. 연도가 적힌 편지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958년 제대 후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은숙, 나는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곁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밭을 일구며 삽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빕니다. 1963년의 편지. 오늘 동네 처녀가 중매를 섰습니다. 부모님이 간곡히 권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당신 것이니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1970년의 편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까요. 1985년의 편지. 오늘로 쉬녀덜비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반이 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시나요? 가끔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당신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2000년의 편지. 밀레니엄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대요. 하지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70 노인이 되었어도 당신을 처음 본 그날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2015년의 편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곧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세상에서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2023년 12월에 쓰인 것이었다. 글씨가 떨리고 흐릿했다. 사랑하는 은숙,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6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는 제발 제 손을 잡아주세요. 평생 하지 못한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박현주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다. 김영희와 박민수, 정민석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박현주가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도 평생 혼자 사셨어요. 수많은 중매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하셨죠. 내 마음은 이미 한 사람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큰할아버지도 그러셨대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서 중매를 서려고 하면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대요. 67년 동안 두 사람은 6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한 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다. 큰할아버지 방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정민석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젊은 군인과 한복 입은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줍게 웃고 있었다. 박현주가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같은 한복, 같은 미소, 똑같은 사진이었다. 이건 어머니 사진이에요. 1957년 5월에 찍은 큰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이에요. 유일한 추억이라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자 67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울의 어느 사진관 앞.
약국집 외동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 어머니, 일기장에 그날 이야기가 나와요. 박현주가 말했다. 1957년 5월 14일. 오늘 정우와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이지만 정우의 군복 입은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다. 2년 후 제대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은 없지만 정우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정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큰할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대요. 2년만 기다리면 결혼할 수 있다고 믿으셨대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정우가 보낸 12통의 편지는 우체국 벽 틈에 갇혔고 은숙은 정우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었다. 정우는 은숙이 자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했다.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민석이 천천히 말했다. 은숙이가 날 잊었을까? 아니면 날 원망하고 있을까? 답장이 없던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왜 은숙 씨가 답장을 안 했는지. 박현주가 정민석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정우는 왜 편지 한 장 안 보냈을까? 군대 가서 마음이 변한 걸까? 나를 속인 걸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원망하셨어요. 두 후손은 함께 울었다. 67년의 오해, 67년의 그리움, 67년의 사랑.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작 두 당사자는 이 세상에 없었다.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할까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주와 정민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 묻어드려야 해요. 박현주가 말했다. 어머니, 산소에 정우 할아버지 편지들을 함께 묻어드리고 정우 할아버지 산소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묻어드려요. 그래야 두 분이 저 세상에서라도 만나시죠.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요. 67년 동안 이루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이어드려야죠. 내 사람은 그날 밤 정우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67년 전 그들이 꿈꿨던 미래를 상상했다. 만약 편지가 제대로 배달되었다면,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그들은 결혼했을까?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이 남긴 사랑의 증거만이 67년의 세월을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 박은숙이 잠든 산소 앞에 5명이 모였다. 박현주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김영희와 정민석이었다. 5월의 햇살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다. 박현주는 정우가 쓴 보내지 못한 편지, 수백 통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왔다. 그것들을 어머니 산소 앞에 놓았다. 어머니, 정우 할아버지 편지 가져왔어요. 박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편지예요. 67년 늦게 도착했지만 정우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박현주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1957년 6월의 그 편지. 사랑하는 은숙에게. 바람이 불어 편지지가 살랑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박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12통의 편지를 모두 읽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체국의 실수였어요. 정민석도 앞으로 나왔다. 그는 은숙에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다. 박현주와 함께 쓴 두 후손의 편지였다. 은숙 할머니, 저는 정우 할아버지의 조카 손자 정민석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께 편지를 쓰셨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늘 할머니와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밭에 감자를 심었어. 은숙이가 좋아하던 감자야. 오늘은 비가 와. 은숙이는 우산 챙겼을까? 이런 소소한 일상까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음 달이면 할머니를 만나러 가십니다. 67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만나셔야죠. 부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편지를 다 읽은 후 정민석은 편지들을 산소 옆 작은 도람에 넣었다. 박현주가 준비한 하얀 봉투에는 정우에게서 은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 정우 할아버지 편지 받으셨죠? 67년 늦었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그때 그대로예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평생 기다린다고. 다음 날 일행은 경북 칠곡으로 향했다. 정우가 잠든 산소는 석절리 뒷산 중턱에 있었다. 소박한 봉분 앞에 꾸 정우지묘라고 적힌 비석이 서 있었다. 정민석이 산소를 정리하고 박현주가 가져온 꽃을 놓았다. 그리고 은숙이 남긴 물건들을 꺼냈다. 박현주가 어머니 방에서 찾은 것들이었다. 1957년 정우가 선물한 손수건.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어머니는 평생 간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은숙이 정우에게 쓰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 정우 할아버지, 어머니 편지 드려요. 박현주가 봉투를 열었다. 노란 편지지에는 은숙의 가느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정우에게 당신 편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사이를 반대하시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2년 후 당신이 제대하면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전부예요. 부디 건강하게 돌아와 주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은숙. 이 편지는 1957년 5월에 쓰였지만 은숙은 끝내 보내지 못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검열할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리고 정우의 편지를 기다렸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다. 정민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은숙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편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배달이 안 됐던 거예요. 할머니도 67년 동안 할아버지만 기다리셨어요. 김영희가 나섰다. 정우 할아버지, 우체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실수로 67년 동안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우체국 직원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박민수도 함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만나세요. 67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함께 하셔야죠. 박현주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물건들을 정우의 산소 앞에 놓았다. 손수건, 사진, 그리고 편지.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증거들이었다. 정우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만 사랑하셨어요. 이제 함께 하세요. 산소 앞에 모인 사람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5월에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것 같았다. 정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은숙이를 만나면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싶어. 평생 하지 못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셨을까요?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정우 손을 잡고 싶어.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 이제 두 분 손잡으셨을 거예요. 그날 오후 5사람은 정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함께 결정을 내렸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이건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에요. 김영희가 말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시대가 가로막은 사랑, 그리고 67년을 견딘 진심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박현주도 동의했다. 어머니와 정우, 할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정민석이 제안했다. 두 분의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67년 만에 도착한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석 달 후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67년 만에 도착한 러브레터,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주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가 이 놀라운 사연에 관심을 보였다. 박현주와 정민석이 나란히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1957년의 흑백 사진, 젊은 정우와 은숙이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은 단순한 연애편지 모음집이 아닙니다. 박현주가 입을 열었다. 1950년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랑,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신분의 벽을 넘으려 했던 두 젊은이의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에는 정우가 보낸 12통의 편지와 67년 동안 쓴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담겼다. 그리고 은숙이 남긴 일기와 편지도 함께 실렸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에는 정우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현주가 일기장 한 페이지를 읽었다. 1965년 3월 1일. 오늘로 정우를 만난 지 꼭 10년이다.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아직도 그때를 기억할까?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을 텐데. 미워할 수가 없다. 사랑했던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기자들이 숙연해졌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우체국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두 분은 결혼하셨을까요? 정민석이 대답했다. 알 수 없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어요. 반드시 은숙 할머니와 결혼할 거라고.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사랑으로 넘을 수 있다고. 당시에는 지방간 차이가 컸지 않았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은숙 어머니의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하는 중산층이었어요. 반면 정우 할아버지는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민석이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제대하면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은숙 할머니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죠. 편지에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우체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김영희가 대신 대답했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편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어요. 67년 전 일이지만 우리의 책임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책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출간 일주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 특히 60대 이상의 독자들이 열광했다. 서점에는 이런 후기들이 쏟아졌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죠. 이 책을 읽으며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정우와 은숙의 사랑이 너무 애틋해요. 우체국 실수만 아니었어도 우리 어머니께 선물했어요. 어머니도 평생 혼자 사셨거든요. 어머니도 이런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방송사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KBS에서 67년의 기다림, 정우와
은숙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를 만들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칠곡의 정우 집과 서울의 은숙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이 살았던 공간,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만났던 장소를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1957년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던 종로의 옛 사진관 자리가 화제가 되었다. 지금은 카페가 되어 있었지만 건물 외관은 그대로였다. 다큐 방송 후 그 카페는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67년 전 정우와 은숙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우리도 저 두 사람처럼 평생 사랑하자. 젊은 연인들이 약속을 나눴다. 정우와 은숙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감동을 주었다. 박현주와 정민석은 책 인쇄를 모아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정우은숙 사랑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른 젊은이들이 이룰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정민석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장학재단에는 기부금이 쏟아졌다. 그해 가을, 칠곡군에서는 정운숙 사랑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중앙에는 두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다. 젊은 군인 복장의 정우가 한복 입은 은숙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평생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을 동상으로 남아 이룬 것이었다. 제막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박현주와 정민석이 함께 제막 리본을 끊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손 잡으셨죠? 정민석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공원 한쪽에는 사랑의 우체통이 설치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우체통에 넣은 편지는 실제로 배달되었다. 67년 늦게 배달된 편지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체국장 김영희가 약속했다. 그날 이후 수천 통의 편지가 사랑의 우체통에 투함되었다. 부모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전했다. 말로는 못했던 사랑을 편지로 전해요. 한 대학생이 연인에게 쓴 편지를 넣으며 말했다. 정우와 은숙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67년 만에 도착한 편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12월, 박현주와 정민석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두 집안을 연결하기로 한 것이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인연을 우리가 대신 이어가는 거죠. 두 사람은 가족들을 모았다. 박현주의 두 아들과 정민석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박현주가 선언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67년 전 사랑했던 두 사람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가족이 되기로 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냈다. 정우와 은숙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두 분이 평생 꿈꿨던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어요. 정민석의 딸, 12살 정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결혼했으면 우리가 원래 가족이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좋아요. 박현주의 손자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증조할머니 이야기 발표했어요.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대요. 아이들은 증조할머니, 은숙과 증조할아버지, 정우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학교에서 역사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그해 겨울방학, 두 집안 아이들은 함께 역사 탐방을 다녔다. 한국전쟁 기념관,
칠곡의 옛 훈련소터, 서울의 옛 약국 자리, 증조할아버지가 훈련받던 곳이 여기예요. 정민석이 칠곡의 넓은 들판을 가리켰다. 지금은 평화로운 농경지였지만 67년 전에는 군 훈련소였다. 여기서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께 편지를 쓰셨겠죠. 박현주가 상상했다. 막사 안, 촛불 아래에서 편지지를 펼치는 젊은 정우의 모습을. 증조할머니는 서울에서 이 편지를 기다렸겠네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아이들이 숙연해졌다. 그들은 증조부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이듬해 봄, 두 집안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정우와 은숙의 합동추모제였다. 양평의 은숙 산소와 칠곡의 정우 산소에서 동시에 제사를 지냈다. 영상통화로 두 곳을 연결해 마치 두 분이 함께 계신 것처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함께 계시죠? 박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67년 떨어져 계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정우와 은숙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인사동에 마련한 작은 기념관이었다. 기념관에는 두 사람의 편지, 사진,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직접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세요. 기념관 관리인이 말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한참을 계세요.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한 8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네. 부모님 반대로 못 만났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네.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되돌아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했네요. 한 중년 남성이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우와 은숙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당신 사랑할게요. 이런 장면들이 매일 기념관에서 펼쳐졌다. 67년 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일깨우고 있었다. 박현주와 정민석은 기념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열었다. 사랑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면 표현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박현주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와 정우 할아버지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민석이 덧붙였다. 67년을 사랑한 두 분처럼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강연을 듣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박현주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물론 결과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건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정우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죠. 편지에 쓰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노력할게요. 제 사랑을 증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67년 만에 도착한 편지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두 집안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정우와 은숙이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바다를 보며 외쳤다. 여기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박현주와 정민석은 백사장에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썼다. 정우, 은숙.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67년 만에 도착한 러브레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책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큰 반응을 얻었다. 전쟁 세대 일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일본의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죠. 사랑까지도.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한 유명 토크쇼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고 박현주와 정민석이 화상으로 출연했다. 이것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미국 MC가 말했다.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대의 한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우와 은숙의 사랑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감동을 주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다. 67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다. 촬영장을 찾은 박현주와 정민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57년에 서울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종로의 옛거리, 약국, 사진관, 어머니가 살던 그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네요. 박현주가 감격했다.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한복을 입고 다가왔다. 어머님 사진을 보며 연기를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표현하겠습니다. 배우의 진심 어린 말에 박현주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우 역을 맡은 배우도 정민석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67년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촬영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7곡의 훈련소, 서울의 약국, 우체국, 그리고 두 사람의 산소까지. 영화는 정우와 은숙의 일생을 담았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노년의 정우와 은숙이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 백발의 정우가 백발의 은숙에게 다가간다. 67년 만에 재회. 정우가 떨리는 손을 내민다. 은숙, 나예요. 정우,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는다. 왜 이제야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거부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난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67년 동안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한다.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며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20살의 정우와 은숙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간다. 이번 생은 놓쳤지만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해요. 약속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게요. 영화는 이렇게 끝났다. 시사회장의 모든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동원했고 결국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특히 60대 이상 관객 비율이 40%에 달했다. 그들은 영화를 보며 자신의 청춘을 떠올렸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는데. 극장을 나서며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말 걸 그랬어. 부모님 말씀만 듣지 말고 내 마음을 따를 걸.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 세대의 치유가 되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 후회하는 선택, 잊지 못하는 첫사랑.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며 자신의 상처를 마주했다. 박현주와 정민석은 영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다. 바로 정우은숙 평화재단의 설립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전쟁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정민석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으로 사랑이 갈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단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전쟁 피해자 지원, 평화 교육 등을 후원했다. 정우와 은숙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사랑의 편지 배달 프로젝트였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돕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해도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박현주가 설명했다. 정우 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처럼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백 명의 이산가족이 편지를 썼고 재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다. 한 80대 할머니는 북한에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빠, 나야, 순이야. 70년 만에 편지 써. 오빠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살아있으면 답장 줘. 죽기 전에 오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석 달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다. 순아, 형이다. 내가 살아있구나. 너무 보고 싶었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편지라도 받아서 기뻐. 사랑한다. 내 동생.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통곡했다. 70년 만에 오빠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정우와 은숙 덕분이에요. 이 재단이 없었으면 평생 모르고 갔을 거예요. 이런 사연들이 쌓이며 재단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정우와 은숙의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 5년이 흘렀다.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역사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었다. 1957년 한국전쟁 직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67년 동안 배달되지 않았던 사건을 쓰시오. 학생들은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를 공부하며 전쟁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배웠다. 박현주의 손자 박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역사학과를 선택했다.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다. 단순히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 사회 구조, 전쟁의 영향까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싶어요. 그는 졸업 논문 주제로 1950년대 한국의 계층 간 연애와 결혼 장벽을 선택했다. 정우와 은숙의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상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당시에는 집안 배경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죠. 준호의 연구 발표에서 교수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정우와 은숙이 만약 만났더라도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960년대 들어서며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두 분이 끝까지 버텼다면 결국 결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편지가 배달되지 않은 것이 더욱 안타깝네요. 네, 그게 이 사건의 비극이죠. 단순한 우편 실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요. 준호의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민석의 딸 정서연은 고등학생이 되어 문예창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만약 두 분이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봤어요. 서연의 소설 만약 그날 편지가 도착했다면 은 학교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 소설 속에서 정우와 은숙은 결혼한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 아이 셋을 낳고 서울의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 정우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은숙은 작은 약국을 운영한다.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소설 속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소설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두 집안의 아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증조부모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역사 연구로, 문학 창작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두 분이 이루지 못한 행복한 가족, 우리가 대신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해 가을, 두 집안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정우와 은숙의 결혼식이었다. 물론 실제 결혼식은 아니었다. 67년 전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후손들이 대신 재현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 서울 인사동의 전통 한옥에서 행사가 열렸다. 은숙이 살던 바로 그 집이었다. 마당에는 전통 혼례 용품이 차려졌다. 함, 기러기, 촛불. 1950년대 스타일 그대로 재현했다. 박준호가 정우 역을, 정서연이 은숙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증조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준비한 한복을 입었다. 오늘 우리는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67년 전 이루지 못한 약속을 오늘 우리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전통 혼례 절차가 진행되었다. 초례상 앞에서 준호와 서연이 절을 올렸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사회자의 말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절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우와 은숙이 평생 꿈꿨던 순간이에요. 박현주가 흐느꼈다. 67년 늦었지만 우리가 대신 이뤄드렸어요. 혼례 후에는 피로연이 열렸다. 두 집안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눴다. 마치 정말 친척이 된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정민석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두 분이 이루지 못한 꿈, 우리가 살아서 이뤄드릴게요.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경조사도 함께 치렀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준호와 서연은 남매처럼 가까워졌다. 둘은 함께 정운숙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해요. 사업회는 매년 5월 14일 두 사람이 사진을 찍은 날을 정운숙의 날로 정했다. 이날이면 전국의 연인들이 사랑의 약속을 나눴다. 67년을 사랑한 두 분처럼 우리도 평생 사랑하자. 젊은 연인들이 약속했다. 정우와 은숙의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한 노부부가 기념관을 찾았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그들은 정우와 은숙의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만나서 결혼하고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노인이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우와 은숙은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50년 더 사랑할게요. 노부인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이런 식으로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10년이 흘렀다. 2034년 5월 14일 정우와 은숙이 사진을 찍은 지 꼭 77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울 종로구 일대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우은숙 사랑축제가 열린 것이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박현주는 이제 90대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머니, 오늘 보고 계시죠? 박현주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77년 전 정우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 찍던 그날,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옆에 선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30 중반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두 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다. 젊은 정우와 은숙이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가를 수 없다. 정우와 은숙,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 제막식이 시작되었다. 정민석의 손녀, 이제 25이 된 정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작가가 되어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었다. 77년 전 오늘 두 분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2년 후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고 두 분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다.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7년 동안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했어도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 모든 것이 두 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서연이 리본을 끊자 거대한 베일이 벗겨지며 동상이 드러났다. 햇살이 동상을 비추며 반짝였다. 마치 정우와 은숙이 정말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축제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곳곳에서 이벤트가 열렸다. 사랑의 편지 쓰기, 1950년대 사진 촬영, 전통 혼례 체험, 특히 사랑의 맹세 코너가 인기였다. 연인들이 정우와 은숙 동상 앞에서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정우와 은숙처럼 수백 쌍의 연인이 약속을 나눴다. 그날 동상 앞에서 프러포즈한 커플만 50쌍이 넘었다. 한 젊은 남성이 무릎을 꿇었다. 나와 결혼해줘. 정우가 은숙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평생 사랑할게.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숙이 정우를 기다린 것처럼 나도 당신만을 기다릴게요. 이런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정우와 은숙의 사랑은 77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광장에 촛불이 켜졌다. 수만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밝혔다.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촛불의 소원을 빌었다. 우리 사랑이 정우와 은숙처럼 영원하기를,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이루지 못한 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수만 개의 소원이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정우와 은숙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다. 밤 9시 특별 공연이 시작되었다. 유명 가수가 정우와 은숙을 위해 만든 노래를 불렀다. 67년의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보내지 못한 내 마음 67년을 떠돌다가 이제야 당신께 닿았네. 늦었지만 진심이었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정우와 은숙의 편지가 하나씩 떠올랐다. 두 사람이 주고받지 못한, 하지만 끝까지 간직한 마음들이었다. 평생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변함없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중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정우와 은숙을 위한,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을 품고 사는 모든 이를 위한 진홍곡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박현주가 단상에 올랐다.
90대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우야, 나 먼저 간다. 기다리고 있을게. 꼭 찾아와줘. 그리고 5년 후, 정우 할아버지도 같은 말을 하시고 가셨대요. 이제 두 분은 만나셨을까요? 67년을 기다린 그 사랑, 이제는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만나셨을 거라고, 저 세상 어딘가에서 손잡고 행복하게 계실 거라고. 우리 어머니와 정우 할아버지, 부디 평안하세요.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저승에서는 영원히 함께하세요. 사랑합니다. 박현주의 말에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는 하늘로 띄우는 편지였다. 사람들이 각자 편지를 써서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보냈다. 정우 할아버지, 은숙 할머니께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지 못한 제 첫사랑에게 당신을 아직 사랑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늘나라의 엄마 아빠께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보고 싶습니다. 수천 개의 풍선이 밤하늘로 올라갔다. 하얀 풍선들이 별빛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해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럼요.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니까요. 아니,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두 사람은 동상을 바라보았다. 정우와 은숙이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77년 전 이루지 못한 꿈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밤이 깊어갔다. 광장의 촛불이 하나씩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하지만 정우와 은숙의 동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영원히 손을 잡고 있었다. 67년을 기다린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사랑. 정우와 은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우와 은숙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67년 만에 도착한 러브레터. 그것은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명이었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